예,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엿새째인 오늘도 여진이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내놓기는 했지만은 23일 치러지는 수능 시험이 걱정입니다. 예, 한편 정치권에선 청와대 홍정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오늘 엿새째입니다. 아직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 모레 수능, 연기됐던 수능이 치러집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여러 가지 내놓았는데 수험생들의 불안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이 AI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소식이 있어요. 점점 더 확산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여러 가지 우려와 당부 얘기를 했는데 내각이 좀 비상 사태 아닌가 싶어요. 예. 네, 어쨌든 이번 지진 사태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인재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번 지진 사태에서는 인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죠? 말 그대로 그 천재일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 또한 동일하게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고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천재를 어떻게 이제 대비할 것이냐에 이제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수능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이 이제 남아 있는데 현 정부에서는 답답하지요. 그 당장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포항 지역에 있어서 또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책임 감독관에게 권한을 많이 교육부에서 이제 주는 모습들 보이고 대통령도 수능 입시생들에게 이제 상당히 이제 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제 AI입니다. 조류 독감 문제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인데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까지는 차단을 해야 되겠는데 근데 이게 AI가 계속해서 수년 동안 이 시점 정도 되면 간헐적으로 계속 국지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맞습니다. 현상이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까지 큰 영향을 주겠냐마는 말 그대로 철저하게 대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현재 모든 행정력이 AI 쪽으로 이제 이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도 비상이 좀 걸린 것 같고요. 정부의 위기 대응 이 기회에 얼마나 잘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시험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진 대응은 그나마 잘 된 것 같아요. 금방 속도도 빨라지고 문자 오는 속도도요. 우리 애도 고3인데 컨디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주말 사이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사실 그래서 지금 수험생들은 일주일 동안 연장이 되는데 그 긴장감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날씨도 추워지니까 건강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목요일은 이번 주는 어떤 일이 있어도 치른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어가지고 일단 안정감은 주는 것 같아요.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계올림픽과 AI인데 동계올림픽은 사실 88년의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있는 대형 이벤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88년 올림픽이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부각시켰다라고 하면 이번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재도약하는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실 우리 지금의 현재는 그렇게 활용하기는 좀 안타까운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지금 천지인이라고 하는 삼재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천은 하늘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그 부분이 하늘에서 오는 거고 땅에는 지진이고 그다음에 인은 북한에 핵이 있잖아요. 그건 인재잖아요. 게다가 문제는 그런 걸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사람들의 화합, 인화가 과연 얼마나 되고 있느냐. 외부에 공포가 있을 때 결국 핵심적인 거는 내부에서 얼마나 그걸 의지를 가지고 단합해서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느냐가 사실 내년에 있어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느냐, 국권과 국익을 더 높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로메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창에 근접해 있는 양양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 고병원성 요물은 3, 4일 뒤에 나온다고 하죠.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한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견이 못 써야 될 것 같아요.
안보와 예. 그다음에 뭐 천재인 지진과 예.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평창 올림픽 이 세 영역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그 협치의 모습들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는 예. 특히 이제 뭐 지진에 관해서는 홍준표 대표든 그 여야 할 것 없이 예. 그다음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같이 고민하고 풀어 나가는 모습들이 국민들에게는 좀 이 포항 시민들에게는 좀 죄송한 일이지만 그 포항의 지진을 놓고 여야가 협조하는 모습 속에서 국민들은 좀 따뜻한 마음들을 예. 좀 가지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이 알겠습니다. 되고. 성금도 답지를 하고 있다 이런 예. 소식도 제가 들었습니다. 예,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 드디어 오늘 홍정학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습니다. 195일 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95일 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렇게 늦게까지 조각이 마무리된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예. 자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박성균 후보자가 낙마되고 그 뒤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뽑았는데 뽑고 뽑아서 이제 이 홍정학 후보를 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도 있었고 네. 여야의 대립으로 청문 경과 보고서는 채택지지 못했고 네.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 임명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불법 위법 탈법이 없는 그러면서 이중적 이 언어와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제 그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남는 거죠.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차원이 다른 지원의 방식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이 중소벤처기업 기업부가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 이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가장 중요한 이유의 업적이 된다라면 벤처기업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거든요.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의 그 미방이 그 미래창조부가 예.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상당히 그 바로미터였다라고 하면 예. 이번에는 이제 그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문재인 그 대통령의 핵심 업적 중에 하나가 예. 되든지 안 그러면 치부가 되든지 이제 이 부분이 달려 있고요. 결국은 홍정학 장관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재벌의 마지막 방패막이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때 재벌의 저격수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홍정학 장관이 얼마만큼 재벌의 그 불공정 행위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들을 견제내느냐가 예. 하나일 것이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중소기업 벤처에 그 지원할 것인가 이 두 예. 가지 이제 모습인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처럼 욕 많이 듣고 어렵게 올라와서 장관이 된 사람들이 일 잘한다라는 평을 예. 이제 받음으로써 예. 이 모든 그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겠죠. 예, 방금 말씀하셨는데 오늘 임명장을 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문 대통령이 참 사람 하는 일이 마음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반대가 많았던 장관들이 일을 더 잘한다. 그래서 홍 장관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가 많았던 장관들 몇 명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강경화 장관도 그랬고 송영무 장관도 그랬고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기대를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고 예. 상식이 역시 좀 차이가 난다. 대통령의 눈에는 그렇게 비칠 수도 있죠. 예. 본인한테 예. 정부에 잘한다는, 청와대에 잘한다는 얘기인가요? 어찌됐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홍정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마지막 단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사실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거의 꽈락인데 그러면 뭐 댐 같은 경우에도 한쪽이 무너지면 물을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다른 게 아무리 높아도 좀 평균적으로 좀 중간쯤이면은 그래도 예. 물을 좀 담아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런데 이게 뭐 청와대에서 강공을 해서 드라이브를 해서 관철시켰다. 거기까지 좋은데 문제는 국회 아니겠습니까? 당장 야당에서는 이 부분은 협치를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첩첩산중이에요. 지금 당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헌법기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그 인준을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청와대에서 국회에서 표결을 해가지고 인준을 받아야 하는 거고,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중차대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앞에 놓고 예. 야당과의 협치를 일단 뒤로 하고
그야말로 그 길을 예. 가셨다라고 하면 그것이 나중에 어떤 폭풍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홍정학 장관 임명에 대해서 야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좀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정학 전 의원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한 채 낙하산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국민 정서를 정면으로 위배한 문재투성이 장관 후보자를 감싸고 찬양하고 심지어 청와대에 임명 강행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이제 더 이상 협치는 없습니다. 야당을 이토록 무시하면서 국회에 협치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번지르한 말과 실제 생활이 완전히 다른 홍종학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에 수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끝내 눈과 귀를 닫았습니다. 청와대는 홍종학을 탐하다 더 큰 민심을 잇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홍탐 대실로 조각의 마지막 단추마저 잘못 끼우다니 실로 안타깝고 허탈합니다. 예, 국민의당은 홍탐 대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내일 허재 소장 청문회가 있죠. 또 감사원장 다음 달 1일 임기가 만료되는데 또 새로 이제 임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회 많은 국민들이 지쳐요. 청문회 모형론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예. 어쨌든 뭐 국회에서 투표를 하는 인준 가부결 투표를 하고 있는 감사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 후보 지금 세 명이 지금 연속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장관 후보자는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부분에 임명의 방식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그 측면에서 본다라면 어쨌든 홍종학 장관의 가시밭길은 있었었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실망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야당도 충분히 저 정도의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도 저는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계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할 것인가에 대한 예, 예. 부분은 좀 달리 봐야 됩니다. 일단 예산안 문제만 해도 예. 각각의 지역구 예산 문제들이 아주 절실하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이 예산안에 대한 부분에서 보이콧을 하거나 그다음에 많은 문제 제기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예. 어렵다. 그리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2월 1, 2일 안에 예. 예산안은 무조건 국회 자동 상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을 가지고는 싸움하기 힘들다. 두 번째 헌법재판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문제는요. 예전에 김희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대한 부결 후폭풍이 예. 워낙 거셌기 때문에 예.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의 판단들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 연계해서 홍종학 때문에 또 다른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나 감사원장을 낙마시켰을 때 오는 후폭풍이 강행한 정부 여당보다 오히려 야당에게 더 치명적이더라는 그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협치는 없다. 좀 상당히 화가 나 있고 이 분노의 표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충분히 충분히 화가 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190여일 만에 마지막 단추를 잠그는 모습이나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벤처에 처한 어려움이나 대기업의 횡포를 본다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도 이해가 충분히 또 된다. 그래서 결국은 양비양실론으로 국민들이 이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연계했었을 때 오히려 오는 후폭풍은 야당에게 불리할 거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라당도 예산과 법안 연계 좀 안 하겠다 했는데 양 이사님 설명이 좀 많습니까? 어떠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잃을 게 없으면은 좀 과감해지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야당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이 특히 생각보다는 좀 점잖아요. 아직 야당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그래요? 아니면 약점이 많아서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그런 분위기가 과연 언제까지 갈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홍탐 대실이라고 하는데 국민의당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민주당은 장관 얘기하는 거고 예. 한국당에 있어서는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면에서 양수겹장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사실 아까 계속 그 홍종학 장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제가 우려하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중소벤처라고 하는 게 예. 대기업하고 상생관계가 안 되면은 사실은 그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시장도 작고 자금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생태계를 만드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면에서 너무나 대결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오히려 중소기업의 씨를 말리는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정말 기회를 모아가지고 윈윈 전략 어떻게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내느냐 예.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기업들 듭니다. 장하성 실장, 김상조 위원장이 이어서 또 한 명이 저격수가 나타났다고 벌벌 떨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격수라는 표현들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요? 장관이기 때문인데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관계 그다음에 그 계열화의 문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동안에 대기업이 갖고 있는 갑질들이 워낙 심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소기업에서 만들고 아무리 자신의 계열사 형식으로 있는다 하더라도 저작권을 빼앗아 먹고 그다음에 그 단가 후리쳐서 이 제작비 깎아내고 했던 모습들이 너무 많고요. 예. 그다음에 그 업무 주면서 줄 세우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그 고쳐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들어오면서 대기업의 횡포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고발. 중소기업들이 자기가 고발할 수 없거든요. 밥그릇이 떨어지고 그 업무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 공정거래위나 그다음에 이제 그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들을 대기업 나쁘다고 해초리를 들 게 아니고 아마 지금 김상조 그 공정거래위원장이 하고 있는 모습들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그러잖아요. 소통하고 집단으로 모이고 개별적으로 그 대기업 CEO나 그 오너들을 만나는 이유들이 이러한 것들 좀 고치자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치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홍종학 장관이 해초리나 채찍을 들 가능성은 제가 보기는 없다. 예. 오히려 가서 빌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좀 지켜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예. 고치게 해달라. 예.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끝장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인데요. 사실 끝장 토론입니다. 뭐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죠. 자 안철수 대표와 전현직 지도부 오찬 모임에서 어제 좀 일단 지나친 격돌을 피하자 이런 모양새는 취했는데 오늘 지금 어떤 얘기가 오가고 할지 궁금한데요. 바른정당이 이 원내 교섭단체가 무너진 다음 또 존재감이 이렇게 상실된 거 보고 자, 국민의당 만약에 분당되거나 뭐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이었을 때 저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뭐 문득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안철수 대표 생각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는 그 총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선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호남당이라는 이미지를 어쨌든 그 탈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박지원 대표하고 이제는 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박지원 대표 아주 미울 수 있거나 싫을 수 있어요. 쭉 치고 올라갈 때 영남 그 대구 경북에서 박지원 상황론이 나오면서 엎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박지원이나 호남기를 이제 떨어낸다. 그런데 지금 그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털지 않으면 또 다른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을 왔을 때 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는 그 나갈 테면 나가라라고 하는 입장이 좀 명확해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박지원 전 대표나 전정배 전 대표나 정동영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거죠. 이제는 그러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반호남, 그다음에 반개혁, 반문재인. 요 세 가지만이 안철수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다. 이랬었을 때 국민의당은 더욱더 쪼그라들고 생존의 길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어제 나왔던 그 5% 미만의 지지율이 그 나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당 호남계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평화개혁 포럼이 이제 정동정 그 전 의장에 의해서 이제 주도가 되는데 지금 광주가 8명이거든요. 그다음에 전남이 8명입니다. 그다음에 전북이 7명입니다. 그래서 23명이 호남계 의원인데 한 20명 정도가 아마 그 평화개혁 포럼에 들어오지 않을까. 예. 그러면 이제 한지붕 두 가족 살림이 본격화되다가 예. 저는
지자체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갈등이 과연 오늘 의총을 통해서 봉합이 될 수 있을지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졌고 상처가 날 대로 났다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이 분열도 통합도 다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지금 상황 변화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마음은 이미 떠났고 상황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명분 쌓기용 오늘 토론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래서 명분 쌓기. 예.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첫 번째 상황은 결국 한국당이 바른정당과 통합해서 제1당이 된다고 할 때 여권을 좀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 그런 명분으로 뭐 그럴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지금 호남 의원들이 반호남을 얘기하면서 안철수 대표를 공격하는 거는 사실은 일반 정서에서 납득이 안 가요. 지금은 호남 의원들이 대부분이 국민의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90%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호남 의원들이 지역에서 무슨 역할을 하냔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호남 얘기를 하기엔 좀 면구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천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예. 국민은 역시 다양한 메뉴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고 제3당, 제4당을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국민의 명령에 좀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다음에 선거 때 기회를 봐야 하는데 지금 당장 자존심도 버리고 좀 양지를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바람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뭐 안철수 대표도 지금 갈라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심중인 것 같은데 예. 어찌됐든 지금 제3의 대안에 고사된다라고 하면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지금은 양쪽에서 그야말로 치킨 게임 하듯이 달려들고 있는데 예. 이 싸움을 누군가는 중지해야 하는데 그러면은 이 제3의 영역이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국민들의 바람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알겠습니다. 거죠. 의원들 일각에서는 내용 사태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도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오늘 의원총회에 앞서서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통합 문제를 둘러싼 당내 논란과 관련해서 여러 생각을 들어보고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들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내일 아마 원외 당협위원장과 만나서 또 이 의견을 교환한다고 합니다. 일단 만나는 건 자주 만나는데 뭐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개척이 그 입장을 바꿔왔기 때문입니다. 뭐 그 백이숙 의원 만났을 때도 그랬고, 그 박지원 전 대표 만났을 때도 그랬고, 통합은 없다 하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밖에 나가면서 기자들한테는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또 당내에서 이야기하고 덕성여대 특강 가가지고 통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진 의원들하고 앉으면 예. 통합 없다 하고 떨어지면 통합해야 된다. 이제 그래요. 이렇게 계속 말을 바꿔왔거든요. 그래서 지도자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이제 공격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심은 당신들이 나를 지지 좀 해달라. 그리고 통합 좀 가게 하자. 나 대통령 한번 하자. 이제 이렇게 그냥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뭔가의 선을 분명히 긋고 그 선에서 타협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하겠다 하고 뒤에 가서 쳐버리고 안 하겠다고 뒤에서 쳐버리니까 호남 그 중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 곤혹스러운 거죠.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또 한번 철수를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국정원 특수활동비 첩첩산중이고요. 캐면 결수로 뭔가 더 나올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일단 최경환 한국당 의원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타겟이 누구 될지 정치권이 반짝 긴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혼수 리스트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최 의원 얘기부터 할게요. 자, 만약에 이 부분 가지고 사법 처리가 됐을 때 자유한국당이 받는 타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예. 첫 번째,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을 의원총회에서 쳐내려고 했었잖아요. 출당 조치 시키려고 했었는데 말 그대로 자신의 손으로 피를 안 묻히고 오히려 검찰의 손으로 걷어내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그리고 소위 말하는 친박 청산을 스스로 해내지 못하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하는 것, 이것들이 장점과 단점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지금 상황에 있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최경환 의원의 의원실 압수수색은 국회의장도 문제 제기를 했고, 예, 불쾌하다 이야기했죠. 자유한국당에서도 이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내심 고소할 수도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친박의 멍해를 이 최경환 의원으로 떨어내고 그러면 이제 서청원 의원까지 굳이 다시 뭐 원내대표 바뀌고 서청원 의원만 의원총회에 올려서 또 출당에 대한 그 가부 찬반 투표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밖으로는 환한치 하지만 속으로는 내심 고소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지금 이 특활비 문제는 사실은 뭐 개인적인 문제는 수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이 잡힐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본질적으로 이 특활비를 어떻게 할 거냐, 제도적인 문제를 항상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지금 남재준 초대 국정원장도 청와대에서 요구하는데 이게 청와대 돈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특활비의 성격을 누구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남재준 원장인데 본인이 초대 원장인데 그걸 몰랐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청와대에서도 그러면 당연히 이게 숨겨놓은 돈인가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다른 영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눈먼 돈, 깜깜이 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방향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특수활동비를 물론 이게 드러나지 않고 조율됐으면 좋았죠. 그런데 이미 다 드러났으니까 이거를 어디까지 본 예산으로 할지 그리고 특수활동비 용도는 어떤 정도까지 용인할지 그리고 각 부처가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지금 사정기관하고 권력기관에 밀집돼 있는데 그럴 법하죠. 맞아요. 여쭤볼게요. 이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원 특활비와 검찰 특활비를 동일시하는 이런 주장들, 지금 특검과 국정조사 이야기까지 한다 아니겠습니까? 금주 중에 결론을 내린다는데, 자 그런 주장하고 같이 맞물려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여당 같은 경우에는 무슨 증거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황 증거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야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조사를 해봐야 한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론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조사하는 게 수순이에요. 그게 정당한 수순인데 그런 부분은 없이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하면서 그냥 묻어버리면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욕을 비판을 해봐야 된다.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에 이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한번 가야 하고 특히 이번에 예산 국면 아니겠습니까? 예산에서 왜 한국당에서는 이걸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자고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는 예산에서 하나하나 잡기 시작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 검찰 부분, 검찰과 법무부 그 얘기만 하고 전체적으로 뭘 들여다보고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역시 양쪽 다 뭐 아쉬운 게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야당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야당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다 보자. 그리고 제도 개선을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아쉬울 사안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검찰 법무부 간에서의 그 특활비 상납 관계 문제가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는 거죠, 이 사안이? 아니요, 저는 국정원 특활비하고 그 문제도 성격이 같으면 조사하자는 겁니다. 정쟁 중에 홍준표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발언하고 제1야당이 정쟁 중에 던진 물타기용 발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조사해야 되지요. 그 부분이 현 정부가 자신의 치부일 수도 있고 지난 6개월 동안의 치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계에서도 틀어라. 그래야 국민들이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 돈이 청와대 돈인가 보다 나는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쇼맨십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첩보 영화나 첩보 형태를 못 보여주던 국정원이 뇌물 상납할 때는 첩보 영화 007을 보는 듯이 강화문 소극장 주차장 앞에서 차를 타고 들어가 가지고 돈을 전해주고 나왔다는 둥, 안 그러면 이병기 원장 시절에는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만나서 돈을 전해줬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국가를 위해서 대북 첩보라든지 그다음에 대일본 대미 첩보라든지 우리 주변국 대중국 첩보라든지 주변국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첩보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국정원답지요. 뇌물 상납하러 간 사람들이 무슨 국정원이라고 그게 007 영화 찍듯이 하는 그 짓거리들 자체가 지금 적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청와대 돈인 줄 알았다라고 언론
뚱땅 자신이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기조실장인 이원수한테 넘기려고 하고 하는 참 책임지지 못하는 전 국정원장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똑똑히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예, 뭐 이렇게까지 격하게 말씀하십니까? 자, 당분간 이 정치권은 특활비 얘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담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무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